남편의 차 글로브박스에서 그런 젤을 발견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몰래 강력 접착제로 바꿔치기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 때문에 이웃들이 119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어디서 제 복수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얼마나 멀리까지 퍼졌는지 궁금하거든요. 부엌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의 침묵이 아침 안개처럼 짙었어요. 그 침묵은 이미 우리 집의 불청객이 되어버렸죠. 벽에 걸린 낡은 시계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결혼 선물로 주신 거였는데 째깍째깍 소리가 마치 저를 비난하는 것 같았어요. 매 초마다 제가 살고 있는 인생이 아름답게 포장된 거짓말일지도 모른다는 걸 상기시려 주더라고요. 남편 준호가 또 다른 비즈니스 저녁 모임에서 막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냥 피곤한 게 아니라 뭔가 무거운 비밀을 짊어진 것처럼 보였어요. 얼굴이 피로와 죄책감의 지도 같았어요. 예전에는 없던 주름들이 눈가와 입가에 새겨져 있었거든요. 재킷을 소파에 던지고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어요. 마치 목을 조르는 올가미에서 벗어나려는 것처럼 말이에요. 샤워도 하지 않고 그대로 침대에 쓰러졌죠. 스프링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준호의 비싼 향수 냄새가 공기 중에 떠돌았는데 거기에 달콤한 꽃향기가 섞여 있었어요. 제가 쓰는 향이 아니었어요. 제가 모르는 삶의 흔적이었죠. 마치 뻔뻔한 고백처럼 느껴졌어요. 몇 분 후 준호의 부드러운 코골이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예전에는 위로가 되던 소리였는데 이제는 바보를 위한 자장가 같았어요. 일어나서 40년 된 아내의 조용하고 익숙한 움직임으로 준호가 거실에 어질러 놓은 걸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킷, 지갑, 휴대폰, 오래된 노트북까지. 그런데 휴대폰 화면이 켜져 있더라고요. 새 이메일이 불길한 징조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상했어요. 준호는 이메일을 쓰지 않거든요. 항상 민지야, 이런 기술적인 건 너무 복잡해. 차라리 전화하는 게 나아. 라고 했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메일이 있다니요. 제가 모르는 삶의 디지털 유령이었어요. 병적인 호기심이 이끌려 이메일을 열어봤어요. 잘못된 일인 건 알았지만 꼭 필요한 일 같았거든요. 메시지는 짧았어요. 제 세상을 산산조각낼 몇 개의 단어뿐이었어요. 오늘 밤 정말 좋았어요, 아빠. 그 뒤에 빨간 하트 이모티콘이 있었어요. 제 심장을 차갑고 날카롭게 찌르는 애정의 상징이었죠. 얼어붙었어요. 누군가 저를 때린 것 같았어요. 디지털 세상이 제가 보기 너무 무서워했던 진실을 반영하는 잔혹한 거울이 된 거예요. 아빠.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어요. 누가 준호를 그렇게 부르죠? 그것도 이렇게 친밀하고 애정 어린 톤으로요? 아래로 스와이프 해봤어요. 손가락이 떨리면서요. 더 단서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상한 이메일 주소만 있을 뿐 의미 없는 문자들의 조합으로 답은 주지 않고 질문만 더 많아졌어요. 오싹함이 스며들었어요. 추위 때문이 아니라 뼛속 깊은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마치 차가운 바람이 제 인생의 문틈새로 들어와서 제가 몰랐던 비밀의 방을 드러내는 것 같았어요. 침실을 보니 준호가 뒤척이며 헛기침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얼굴은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였는데 제 안에서 폭풍이 몰아치는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었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심장이 도둑처럼 뛰었어요. 죄책감 어린 광란의 리듬이었어요. 휴대폰을 빨리 제자리에 놨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거의 떨어뜨릴 뻔했어요. 계속 정리를 했어요. 이제 움직임이 기계적이고 로봇 같았어요. 준호의 더러운 옷들을 모아서 세탁실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바지 주머니를 확인하는데 접힌 종이가 만져졌어요. 새 것처럼 빳빳한 종이였어요. 서울 강남의 고급 스테이크하우스 영수증이었어요. 바로 그날 밤 날짜가 찍혀 있었고요. 이상했어요. 준호는 홍대에서 파트너들과 만난다고 했는데요. 쓴 웃음이 나왔어요. 준호는 홍대 가는 걸 싫어해요.
반면 강남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살던 곳이에요. 거기에 좋은 추억이 많다고 자주 말했거든요. 그런데 댈러스에 간다고 거짓말하면서 서울에서 누구랑 저녁을 먹은 걸까요? 영수증을 보니 이명이 식사했고 비싼 까베르네 소비니옹 한 병을 마셨네요. 결혼 10주년 때 준호가 저에게 사준 바로 그 와인이에요. 절대 잊을 수 없는 와인이죠. 메인 요리는 안심과 파스타였어요. 준호가 마지막으로 저를 그런 곳에 데려간 게 언제였는지 기억해 보려고 했어요. 아마 10년 전 제가 첫 번째 떡집을 열었을 때였을 거예요. 그 기억이 제 머릿속에 새겨져 있어요. 촛불이 깜빡이고 준호의 자랑스러운 미소, 제 성공을 축하하며 건배하던 모습까지 이제 그 기억이 거짓말, 속임수로 가득한 스크랩북 속 바랜 사진 같았어요. 휴대폰을 꺼내서 조용히 결연한 마음으로 영수증과 이메일 사진을 찍었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40년 된 아내의 직감, 여자의 본능은 깊고 원시적인 알미예요. 뭔가 벌어지고 있었고 그게 뭔지 알아내야 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나서만이 아니라 깊은 실존적 공포 때문이었어요. 마치 절벽 끝에 서서 제 인생 전체가 장관을 이루며 무너지는 걸 목격하려는 것 같았어요. 차고로 갔어요. 준호의 오래된 SUV가 아직 따뜻했고 공기는 휘발유 냄새와 준호 옷에서 나던 그 달콤한 향수 냄새로 가득했어요. 문을 열고 손전등을 켰어요. 뱃속에 차가운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운전석 구석구석을 확인했는데 특별한 건 없었어요. 잔동과 빈 물병 정도만 있었죠. 그런데 조수석 글로브 박스에 손을 넣었을 때 손가락이 플라스틱이면서 미끄러운 뭔가에 닿았어요. 꺼내보니 심장이 거의 멈출 뻔했어요. 사용한 흔적이 있는 개인용 젤이었어요. 뚜껑에 말라붙은 찌꺼기까지 있었어요. 더럽고 저주받은 증거 같았어요. 어두운 차고에 서서 그걸 보고 있자니 마치 더러운 비밀, 제 최악의 두려움이 실체화된 것 같았어요. 준호와 저는 몇 년째 부부관계가 없었거든요. 준호는 항상 피곤하다고 나이가 들어서 욕구가 줄었다고 말했어요. 그럼 이 젤은 뭐에 쓴 걸까요? 그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어요. 각 음절이 제 연약한 현실에 망치질하는 것 같았어요. 마비된 것 같았지만 정신은 또렷하게 유지했어요. 생존 본능이 작동한 거죠. 찾았던 바로 그 자리에 다시 뒀어요. 냅킨으로 손을 닦았는데 피부가 빨갛게 될 때까지 박박 문질렀어요. 마치 배신의 흔적이 제 피부에 영구적인 자국을 남길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요. 계속 뒤졌어요. 이번에는 더 신중하고 체계적으로요. 뒷좌석 아래에서 달콤한 꽃향기에 젖은 구겨진 냅킨들을 발견했어요. 남자 향도 아니고 제가 즐겨 쓰는 부드럽고 친숙한 장미 향도 아니었어요. 낯선 향기, 반항적인 향기. 우리 차고의 조용한 성소에서 불륜을 크게 외치는 저속한 소리였어요. 모든 걸 사진으로 찍었어요. 젤, 냅킨들, 마치 이미지로 그 냄새까지 잡을 수 있는 것처럼요. 차를 닫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어요. 증거의 무게가 저를 짓눌렀어요. 지금까지 들어본 어떤 밀그룹 포대보다도 무거웠어요. 부엌 테이블에 앉아서 손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떨리면서 다시 준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이 시점에서는 준호가 바람 피우고 있다고 거의 확신했어요. 메시지를 확인했는데 업무 채팅만 있었어요. 차갑고 건조한 사막 풍경 같은 것들만요. 받은 편지함도 그 이상한 이메일 하나 빼고는 비어 있었어요. 보낸 편지함과 임시 저장함도 확인해 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든 게 너무 깔끔하고 완벽했어요. 수상할 정도로요. 마치 속임수의 모든 흔적을 지운 것 같았어요. 거짓말의 달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분노가 가슴속 차갑고 단단한 돌멩이가 되었고 새로운 더 위험한 감정이 제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진실에 대한 갈망. 대가가 무엇이든 그 거짓말을 폭로해야 한다는 필요였어요.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이미 깨어 있었어요. 제 집에서 유령이 된 것 같았어요. 젤 이미지, 식당 영수증, 그 이메일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의심의 독성 회전목마 같았어요. 부엌에 서서 손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광란의 소용돌이였어요. 간단한 아침을 만들었어요.
계란 후라이 2개, 토스트, 그리고 준호가 좋아하는 진한 블랙커피. 밤새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준호가 내려왔는데 피곤해 보였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눈은 여전히 졸려했어요. 테이블에 앉더니 커피잔을 집어서 한 모금 마시고 반쯤 남겨두고 내려놨어요.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 쉰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없이 사용한 대본 같은 대사였죠. 제 눈을 보지도 않으면서요. 분명 늦게 들어올 것 같아. 준호는 이런 거에 정말 능숙했어요. 쉬운 거짓말, 평범한 톤. 제 피가 차가워졌어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하고 싶었던 건 미팅이 어디서 있는데? 누구랑? 또 강남에서야? 하고 소리치는 거였지만요. 참았어요. 분노를 조용한 불처럼 간직하고 그냥 알겠어, 조심해 라고 대답했어요. 준호가 일어나서 제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어요. 애정의 표시라기보다는 뒷생각 같은 제스처였어요. 그리고 나갔죠. 문이 닫히면서 부엌이 조용해졌고 저는 괴물 같은 확신으로 자라나고 있는 의심과 함께 남겨졌어요. 테이블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나씩 했어요. 그 일상의 리듬이 제 감정의 폭풍 속에서 작은 단 역할을 했어요. 거기 앉아서 이런만 만들어낼 순 없었어요. 진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휴대폰을 꺼내서 몇 년 전 친구 밀러 아줌마의 번호를 찾았어요. 제가 첫 떡집을 열 때 많이 도와주셨던 분이에요. 한번 불륜 전문 좋은 사립 탐정을 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민지야, 혹시 필요하면 김 탐정님 번호 줄 수 있어. 아주 신중하고 믿을만해. 그땐 절대 필요할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이제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전화를 걸었는데 목소리가 떨렸고 벨소리 하나하나가 제 불안의 드럼비트 같았어요. 여보세요, 밀러 아줌마. 김 탐정님 연락처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필요해서 그래요. 몇 초간 침묵이 흘렀어요. 많은 걸 말해주는 정적이었죠. 민지야, 무슨 일이야? 준호 씨가 뭔가 했어? 한숨을 쉬었어요. 전화로는 자세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상하고 아팠거든요. 그냥 진실을 알아야 해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밀러 아줌마는 말수 적지만 깊은 직관을 가진 분이었어요. 즉시 동의해 주셨고 1시간 후 김 탐정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어요. 정오에 시내 작은 카페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어요. 민지님, 걱정하지 마세요. 도와드릴게요. 메시지는 짧았지만 제게 약간의 안도감을 주기에 충분했어요. 속임수의 바다에서 구명줄 같았어요. 정오의 카페에 갔어요. 낡은 나무 테이블과 로스팅된 커피 향으로 가득한 작은 곳이었어요. 보통은 위로가 되는 냄새인데 그날은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할 구석진 자리를 택했어요. 빛으로 가득 찬 방에 그림자가 된 거죠. 김 탐정님이 들어왔어요. 중년 남성으로 키가 작고 다부졌으며 단순한 하늘색 셔츠를 입고 철학적인 눈을 하고 있었어요. 모든 걸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전날 밤에 찍은 사진들이 들어있는 USB를 건네드렸어요. 이상한 이메일, 식당 영수증, 젤 튜브, 그리고 냅킨들까지. 이게 제가 가진 전부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제 맛 같았어요. 김 탐정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으로 각 사진을 검토했어요. 얼굴은 무표정했어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숨기는 전문가의 가면이었죠. 작은 공책에 세심하게 메모했어요. 민지님, 이해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준호 씨를 따라가 보겠어요. 걱정 마세요. 최대한 빨리 알려드릴게요. 김 탐정님을 보면서 눈에서 타오르는 눈물을 참으려고 애썼어요. 감사해요. 작게 말했어요. 그냥 진실이 알고 싶어요. 뭐든 상관없어요. 김 탐정님이 이해하는 듯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의심받지 않도록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카페를 나와서 사람들 사이를 걸었어요. 하지만
이전에는 경험해 본 적 없는 외로움을 느꼈어요. 40년의 결혼 생활, 믿음의 기반 위에 세워진 평생이 제 발밑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준호에게 모든 신뢰를 도왔어요. 항상 그가 가정적인 남자라고 믿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저와 함께할 사람이라고요. 제 바위, 제 닻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낯선 사람을 고용해서 제 남편을 따라가게 하고 있다니요. 아이러니가 쓰라린 알약 같았어요. 제가 출연을 신청하지 않은 드라마의 등장인물이 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떡집에 앉아서 익숙한 효모와 밀가루 냄새 속에서 배달 영수증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늘 위로가 되던 냄새였는데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김탐정님의 메시지였어요. 마음이 미친 듯이 뛰면서 메시지를 열었어요. 귀에서 피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준호의 사진이었어요. 자주 입는 하늘색 셔츠를 입고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 한 여자와 손을 잡고 있었어요. 이미지를 확대해보니 심장이 멈췄어요. 우리 며느리 소영이었어요. 소영은 타이트한 검은 드레스를 입고 진한 화장을 했어요. 강렬한 빨간 립스틱에 머리를 풀어 헤쳤고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같지 않았어요. 데이트하는 커플 같았어요. 몸을 서로 쪽으로 향하고 있었고 둘 사이에 공유하는 비밀이 있는 것 같았어요. 의자에 푹 앉았어요. 휴대폰을 들고 있는 손이 떨렸어요. 소영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가족 모임에서 소영과 준호는 항상 거리를 두고 행동했어요. 서로 거의 말도 안 했고요. 이제 깨달았어요. 그게 다 연기였다는 걸. 제게 보여주기 위한 완벽한 공연이었어요. 김 탐정님이 더 많은 사진을 보냈어요. 한 장에서는 촛불과 꽃으로 장식된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소영이 준호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미소 짓고 있었고, 준호는 이상하게 다정한 눈빛으로 소영의 잔에 건배하고 있었어요. 사진을 보니 가슴에 찌르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어요. 40년 동안 준호가 저를 그렇게 바라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젊었을 때도 말이에요. 제가 긴 머리에 환한 미소를 가진 서울 출신 소녀였을 때도 준호가 저를 그렇게 바라봤어요. 진정한 사랑의 눈빛. 제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랑이요. 이제 그게 소영의 것이 되어버렸네요. 한밤중에 김 탐정님으로부터 동영상이 도착했어요. 벽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어폰을 끼고 재생을 눌렀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어요. 동영상에서 소영이 준호의 귀에 가까이 대고 뭔가 속삭이는데 준호가 크게 웃었어요. 저에게는 낯선 소리였어요. 소영의 목소리는 달콤했고 레스토랑 조명 아래서 눈이 반짝였어요. 그러고 나서 둘이 일어나서 나갔는데 준호가 신사답게 차문을 열어줬어요. 마치 소영이 식녀이고 자신이 연인인 것처럼 말이에요. 동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봤어요. 자해하는 것 같았어요. 볼 때마다 심장에 또 다른 찔림이 느껴졌어요. 소영. 제가 친딸처럼 대했던 며느리. 우리 가족의 전통, 프렌 만드는 법을 가르쳐줬던 그 사람. 그리고 준호. 제가 평생을 바친 남자. 함께 가족을 이룬 사람. 둘이 제 등 뒤에서, 태민이 등 뒤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 질문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와서 저를 익사시킬 것 같았어요. 모든 사진과 동영상을 USB에 저장했어요.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어요. 날짜, 시간, 장소, 심지어 레스토랑 이름까지요. 손은 자동 조정으로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준호와 소영이 이렇게 저급하고 잔인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바로 제 앞에 있었어요. 부정할 수 없는 증거의 산이었어요. 떡집에 머물렀어요.
달콤한 냄새가 나는 과자 트레이들 사이에서요. 맛있는 냄새였지만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사업 초창기를 기억했어요. 준호가 밀가루 포대를 옮기는 걸 도와주던 때, 작은 부엌에서 함께 웃던 때, 우리의 꿈이 하늘만큼 컸던 때를요. 이제 그 모든 게 먼 기억, 너무 오랫동안 살았던 아름다운 거짓말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떡집의 작은 부엌에서 시내 대형 호텔 주문서를 들고 있었어요. 항상 평화를 가져다 주던 밀가루와 바닐라 냄새가 그날은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속이 빈 위로였죠. 배달송장에 서명을 마치자마자 앞치마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손을 닫고 김 탐정님의 메시지라는 걸 보자 가슴이 철렁했어요. 간단한 한 줄이었어요. 민지님, 더 많은 증거를 보내드릴게요. 심호흡을 하면서 침착하려고 애썼지만 메시지를 열 때 손이 떨렸어요. 일련의 사진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첫 번째 사진은 평소 입던 회색 셔츠를 입은 준호가 시청 근처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옆에는 베이지색 사무복을 입은 소영이 있었고 머리를 높게 묶고 얼굴을 거의 가리는 큰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어요. 한심한 익명성 시도였죠. 둘이 아주 가깝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사돈지간이 아니라 연인 같았어요. 그들의 몸이 금주된 유대의 증거였어요. 다음 사진에서는 반짝이는 유리문과 금색 간판이 있는 4성급 호텔 앞에 서 있었어요. 확대해봤어요. 보고 있는 걸 부정할 수 있는 어떤 신호라도 찾으려고 절망적으로요. 다음 사진에서는 반짝이는 유리문과 금색 간판이 있는 4성급 호텔 앞에 서 있었어요. 확대해봤어요. 보고 있는 걸 부정할 수 있는 어떤 신호라도 찾으려고 절망적으로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둘이 너무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어요. 제가 속하지 않는 세계의 일부인 것처럼요. 그러고 나서 김 탐정님의 짧은 동영상이 왔어요. 재생을 누르니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터질 것 같았어요. 가슴에서 광란의 드럼이 울리고 있었어요. 멀리서 찍은 장면이었지만 호텔 3층 발코니에 있는 준호와 소영을 볼 수 있을 만큼 선명했어요. 준호의 팔이 소영의 허리에 둘러져 있었고 소영은 준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어요. 긴 머리가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찌르는 듯한 장면이 나왔어요. 둘이 짧은 키스를 나누는 걸 봤어요. 숨기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짧은 키스였지만 제게 남아있던 희망의 마지막 불꽃까지 태워버리기에 충분했어요. 동영상을 한 프레임씩 다시 봤어요. 각 이미지가 제 영혼을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느리고 고통스러운 지옥행이었어요. 방 커튼이 살짝 열렸고 소영이 나와서 달려가 준호를 안았어요. 얼굴이 행복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사랑에 빠진 어린 소녀 같았어요. 의자에 푹 앉아서 테이블 가장자리를 꽉 잡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김 탐정님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방도 오후에 빌렸네요. 하룻밤 머물 것 같아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메시지를 계속 읽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느껴졌어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준호가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었거든요. 민지야, 오늘 밤 못 들어가. 외지에서 온 잠재 파트너를 만나야 해. 푹 쉬어. 톤이 달콤하고 배려 깊었어요. 수년간 그래왔던 것처럼요. 하지만 이제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어요. 잘 짜인 거짓말. 외지에서 온 잠재 파트너. 외지에 있지 않았어요. 여기 4성급 호텔에서 우리 며느리와 함께 있었어요. 휴대용 하드드라이브를 열어서 모든 사진과 동영상을 조심스럽게 저장했어요. 저장을 누를 때마다 이미지를 바라봤어요. 꿈을 꾸고 있진 않다는 걸 확인하려는 것처럼요. 동영상에서 준호가 소영을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다정했어요. 소영의 머리를 어루만지는 방식이 30년도 전에 저에게 했던 방식을 떠올리게 했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 그들의 사랑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을 때,
별이 빛나는 서울 하늘 아래에서 속삭인 약속이었는데 말이에요. 이제 이걸 보니 거짓말과 노골적인 배신만 보였어요. 가족 모임들이 기억났어요. 모두 테이블 주위에 앉은 완벽한 가족의 모습. 소영은 항상 준호로부터 멀리 앉아 있었어요. 때로는 혐오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기까지 했어요. 태민이 농담하곤 했죠. 엄마, 소영이가 아빠를 못 견디는 것 같아. 전염병처럼 피하잖아. 저도 믿었어요. 그냥 잘 안 맞는 거라고, 가족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게 다 거짓이었다는 걸 이해했어요. 저 앞에서, 태민 앞에서, 온 동네 앞에서 벌인 정교하게 안무된 속임수의 춤이었어요. 둘 다 너무 잘 연기했어요. 바보 같은 기분이었어요. 장님인 아내, 바로 제 눈앞에서 두 배신자에게 배신당한 거였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호텔 발코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김탐정님이 조용한 사냥꾼처럼 완벽한 순간을 포착했어요. 제 현실의 스냅샷이었죠. 김탐정님에게 답장했어요. 감사합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모든 걸 알아야 해요. 간단히 답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침착하세요. 그날 밤 준호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는 낯설게 느껴지는 집이었어요. 유령과 거짓말의 장소였죠. 서랍을 열고 두꺼운 봉투를 꺼냈어요. 손이 음울한 결의로 움직였어요. 모든 증거를 출력했어요. 준호와 소영이 법무사 사무실을 나오는 사진,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발코니에 있는 사진과 동영상의 모든 프레임을요. 조심스럽게 정리해서 봉투에 넣고 오래된 가족 사진들 아래 서랍 맨 밑에 숨겼어요. 4명이 함께 찍은 사진을 봤어요. 준호, 소영, 태민, 그리고 저. 몇 년 전 태민이 생일 파티에서 찍은 거였어요. 소영이 미소 지으며 태민을 꽉 안고 있었고, 준호는 제 어깨에 팔을 올리고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이제 그걸 보니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웃고 있는 그들의 얼굴을 제 인생에서 찢어내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 직전에 현관문이 살금살금 열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준호가 비틀거리며 들어왔는데 술 냄새가 났어요. 파트너가 너무 어려웠어, 민지야. 쉰 목소리로 불평했어요. 눈이 밤새 깨어 있었던 것처럼 빨갛어요. 술을 많이 마셔야 했어. 완전 죽겠어. 물컵을 들고 부엌에 있으면서 그의 연기를 지켜봤어요. 상초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았어요. 쉬어. 평상시처럼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아내의 연습된 목소리였죠. 내일 출근해야 하니까.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제 어깨를 토닥한 뒤 침실로 끌려갔어요. 몇 분 후에는 평화롭게 코를 골았어요. 저를 배신한 적이 없는 것처럼, 우리 며느리와 호텔에 간 적이 없는 것처럼요. 준호가 잠든 걸 확신하고 나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김탐정님의 전화였어요. 목소리가 낮았어요. 거의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 엿듣는 걸 두려워하는 것처럼요. 민지님, 호텔 주차장에서 나눈 대화를 녹음했어요. 특수 장비를 사용했어요. 눈치채지도 못했을 거예요. 지금 보내드릴게요. 가슴이 세게 뛰었지만 간단히 대답했어요. 감사해요, 김탐정님. 파일을 보내주세요. 몇 분 후 음성 파일이 메시지에 나타났어요. 이어폰을 끼고 테이블에 앉아서 재생을 눌렀어요. 처음에 들린 건 소영의 목소리였어요. 차갑고 야심찬 낯선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아빠, 그 가짜 계약서 빨리 처리해요. 그 떡집 체인 전부 갖고 싶어요. 그 늙은 할멈을 집에서 쫓아내고 싶다고요. 가슴에 타격을 받은 것 같아 휴대폰을 꽉 잡았어요. 그 다음에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깊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였어요. 그 서류들 걱정하지 마. 민지는 아무것도 몰라. 내가 알아서 할게. 너무 나를 믿어주거든. 심장에 칼이 비틀어지는 것 같았어요. 둘이 바람을 피우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쌓아올린 모든 걸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떡집 체인, 모든 땀과 눈물, 잠 못 이룬 밤들, 모든 배치를 곱고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온 시내를 뛰어다닌 것들. 그게 다 제 거였어요. 준호는 부엌에서 손도 더럽힌 적이 없어요. 계산대에서 일하거나 호텔과 계약서에 서명한 적도 없고요. 그런데 이제 소영과 함께 모든 걸 빼앗아 가려고 했어요. 제가 집이라고 만든 집에서 쫓아내려고요. 거의 무너질 뻔했지만 그래도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다른 증거들과 함께 USB에 음성을 복사했어요. 폭풍 속에서 저 자신을 안정시키려는 것처럼 시간과 장소를 꼼꼼히 적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 탐정님으로부터 또 다른 사진들이 도착했어요. 망원 렌즈로 찍은 것들이었어요. 준호와 소영이 차 안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 앞에 있는 모습이었어요. 소영이 빨간 펜을 들고 문서에 열심히 표시하고 있었고요. 옆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완전히 동의하는 것 같았어요. 김 탐정님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뭔가 들었는데 공증사무소에서 아는 사람을 이용해서 명의 이전을 하려는 것 같아요.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사진을 확대해 봤어요. 종이에 글자들이 보였지만 읽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게 일반적인 업무 서류가 아니라는 건 알았어요. 제가 읽어낸 모든 것을 단계적으로 훔치려는 계획이었어요. 달콤한 냄새가 나는 과자 트레이들 사이에 앉아 있었는데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음성 파일을 다시 열고 이어폰을 끼고 그들이 말한 모든 문구, 모든 단어를 다시 들었어요. 저주받을 늙은 할멈. 소영이 저를 그렇게 불렀어요. 소영이 가족에 막 들어왔을 때가 기억났어요. 제가 밥 짓는 법을 가르쳐주고 딸처럼 안아줬을 때를요. 소영이 가족의 일부라고 생각했어요. 태민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여자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준호. 제가 서울에서 어린 소녀였을 때부터 사랑했던 남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맹세했던 사람. 둘이 저를 농담거리로 만들어버렸어요. 사랑과 가족을 여전히 믿는 바보로요. 단골 손님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항상 손자들을 위해 과자를 사가시는 박 아주머니셨어요. 민지야, 요즘 너네 떡집이 정말 바쁘던데 체인점도 확장하고 있다며? 정말 자랑스럽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감사해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지만 속으론 엉망이었어요. 박 아주머니가 진실을 알면 뭐라고 할까 궁금했어요. 저를 강한 여자로 볼까? 아니면 남편과 며느리에게 배신당한 바보로 볼까요? 박 아주머니의 과자를 포장해드리고 문에서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손에 묻었어요.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오븐 속 불처럼 조용한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언제든 폭발할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녁에 노란 불빛 아래 작은 부엌에서 준호와 마주 앉았어요. 그 빛이 준호의 얼굴을 이상하게 비틀어지게 만들었어요. 준호가 먹으면서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는 것처럼 세상이 그를 위해 끝나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요. 민지야, 이번 주에 중요한 사업 서류를 좀 서명해야 해. 복잡한 건데 너도 한번 봐봐. 빵 조각을 집어들고 한 입 먹는 척했지만 머릿속에선 녹음 속 소영의 목소리만 들렸어요. 아빠, 가짜 계약서 빨리 서명해요. 준호가 물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를 그의 더러운 계획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어요. 지친 아내의 가면을 쓰고 마른 미소를 지었어요. 논쟁하기에는 너무 피곤한 아내 말이에요. 네, 나중에 볼게요. 지금은 피곤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고 와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았다는 듯이 저를 바라보면서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제가 쌓아올린 모든 걸 빼앗을 준비가 된 남자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는 포식자였어요. 준호가 와인을 몇 잔 더 마셨어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날 만난 어려운 고객에 대해 혀가 꼬인 말투로 떠들기 시작했어요. 듣고 있는 척 했지만 속으로는 소리치고 싶었어요. 저를 그렇게 바보로 생각해요? 준호가 비틀거리며 일어나서 침실로 갔을 때 저는 테이블을 정리했어요.
모든 움직임이 느렸고 속에서 끓고 있는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어요. 준호는 침대에 몸을 던지고 큰 코골이를 시작했어요. 침대 옆 탁자에 차 열쇠를 두고 갔는데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제 복수를 부르는 사이렌 소리 같았어요. 그 열쇠들을 바로 봤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이게 제 기회였어요. 제 순간이었어요. 침실에 조용히 들어갔어요. 소리를 내지 않도록 조심했어요. 매 걸음이 고통과 결의 사이, 과거와 알 수 없는 새로운 미래 사이를 걷는 것 같았어요. 열쇠를 잡고 꽉 쥐었어요. 차고로 곧장 갔어요. 밤이 조용했어요. 마치 세상이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았고 들리는 건 밖의 귀뚜라미 소리뿐이었어요. 제 조용한 분노의 사운드 트랙 같았어요. 휴대폰 손전등을 켰어요. 약한 빛이 준호의 오래된 SUV를 비쳤어요. 그의 배신의 조용한 공범이었죠. 문을 열었어요. 여전히 휘발유 냄새와 이상한 달콤한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좌석 사이에 글로브 박스를 열었는데 거기 있었어요. 뚜껑이 느슨하고 가장자리에 말라붙은 찌꺼기가 있는 젤 튜브가요. 그들의 불륜에 대한 기념비 같았어요. 손에 들고 있으니 더러운 비밀을 쥐고 있는 것 같았어요. 분명히 또 사용했나 보더라고요. 준호와 소영이 여전히 비밀 게임을, 비틀어진 작은 춤을 추고 있다는 확인 같았어요. 젤 튜브를 부엌으로 가져가서 조리대에 놨어요. 레몬 비누로 손을 씻었어요. 철저히 문질렀어요. 마치 방금 만진 배신의 모든 흔적을 지우려는 것처럼요. 상쾌한 냄새가 제 분노를 진정시키지는 못했지만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도구 서랍을 열고 투명한 강력 접착제 튜브를 꺼냈어요. 예전에 떡집에서 의자를 고칠 때 썼던 거였어요. 제 업무 도구였는데 이제 제 복수의 무기가 됐어요. 조심스럽게 젤의 뚜껑을 풀고 접착제를 한 방울씩 완전히 찰 때까지 넣었어요. 입구를 닫고 살살 흔들어서 섞었어요. 조금 테스트해봤는데 매끄럽게 나왔어요. 원래 젤과 똑같았어요. 한눈에는 아무도 차이를 알 수 없을 거예요. 희미하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속에서 허리케인이 몰아치고 있었지만요. 이건 게임이 아니었어요. 정의를 얻기 위한 첫 번째 단계였어요. 튜브를 글로브 박스에 다시 넣고 바닥 매트와 자석을 원래대로 맞췄어요. 아무도 손댄 적 없는 것처럼 만들었어요. 차를 닫기 전에 트렁크를 열어서 확인했어요. 구겨진 봉지들, 빈 물병과 그리고 모서리에 놓인 사용하지 않은 콘돔 하나만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지만 더 이상 놀랍지는 않았어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점점 늘어나는 증거 모음에 추가했어요. 각 이미지가 또 다른 조각이었어요. 준호와 소영의 거짓말을 놓아줄 수 없다는 상기시킴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열쇠를 준호의 알람시계 옆 원래 자리에 놨어요. 오래된 책을 집어들고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읽는 척했어요. 희미한 불빛이 페이지에 떨어졌지만 한 글자도 읽을 수 없었어요. 머리가 빙빙 돌았어요. 태민을 생각했어요. 제 아들은 소영과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진실을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의 아내와 친아버지가 우리를 배신하고 있다고요? 떡집을 생각했어요. 40년간의 일과 잠 못 이룬 밤들, 준호와 제 꿈을 지키기 위한 모든 싸움들을요. 준호는 정말로 이해한 적이 없었지만 저를 지지한다고 믿었어요. 이제 그가 적절한 순간을 기다려서 모든 걸 빼앗으려고 했다는 걸 알았어요. 1시간 후 준호가 깨어나서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비틀거렸어요. 조리대에서 열쇠를 보고도 아무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직 안 잠인지야? 졸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 책을 좀 읽고 있어. 물 다 마시고 다시 자.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고 물을 마신 뒤 침실로 돌아가서 즉시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를 낯선 사람처럼 바라봤어요. 한때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던 이 남자가 이제 제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파괴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제가 이미 반격을 시작했다는 걸 몰랐어요. 그 다음 며칠 동안 김 탐정님으로부터 더 많은 정보가 들어왔어요. 준호와 소영의 만남이 훨씬 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어요. 이건 완전한 음모였어요. 김 탐정님이 보낸 새로운 사진들에서 준호와 소영이 은행 앞에서 나오는 모습을 봤어요. 둘 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소영은 두꺼운 서류 폴더를 들고 있었어요. 제 이름이 적힌 계좌와 관련된 서류들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김님님, 김 탐정님이 전화로 말했어요. 은행 내부 소식통으로부터 들은 바에 따르면 준호 씨가 부인 명의의 계좌에서 큰 금액을 인출했다고 해요. 소영 씨가 공동명의자로 추가됐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 떡집 사업으로 번 돈이 제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됩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금까지 확인된 건 약 3억 원 정도입니다. 더 있을 수도 있어요. 3억 원. 제가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떡을 만들고 배달을 다니고 손님들을 대접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어요. 준호가 병원비로 쓸 돈이 필요하다며 계좌 접근 권한을 달라고 했을 때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줬었어요. 남편이니까, 가족이니까 믿었던 거예요. 그날 밤 준호가 내일 또 중요한 미팅이 있어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가 소영과 만날 거라는 걸. 더 많은 서류에 제 이름으로 사인하고 더 많은 재산을 빼돌릴 계획을 세울 거라는 걸요. 어디서 미팅해? 일부러 물었어요. 강남 쪽 법무사 사무실에서. 준호가 대답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김 탐정님이 이미 확인해 줬거든요. 준호와 소영의 실제 만남 장소는 홍대의 한 호텔이었어요. 늦을 것 같으니까 기다리지 마. 준호가 덧붙였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속으로는 내일이 모든 걸 끝낼 날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특별한 준비를 했어요. 먼저 태민에게 전화했어요. 제 아들은 소방관이었어요. 119에서 일했죠. 태민아, 엄마야. 오늘 오후에 혹시 근무 중이니? 네,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안전하게 일해. 태민이 오늘 근무 중이라는 걸 확인한 후 제 계획을 최종 점검했어요. 모든 게 완벽해야 했어요.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게 망칠 수는 없었거든요. 오전 중에 김 탐정님으로부터 마지막 연락이 왔어요. 민지님, 준비됐나요? 네, 됐어요. 그럼 오늘 오후 2시경 준호 씨가 집에 소영 씨를 데려올 예정입니다. 제가 모든 걸 녹화하겠어요. 감사해요, 김 탐정님. 이 모든 게 끝나면 정당한 보상을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마지막으로 제 침실에 있는 녹음기를 점검했어요. 배터리도 새 걸로 교체하고 메모리 카드도 빈 걸로 바꿨어요.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될 거였어요. 새벽에 일어났어요. 여전히 어두웠어요. 창문으로 가로등에 희미한 빛만 들어왔어요. 집이 조용했어요. 침실에서 들리는 건 준호의 고른 코골이 소리뿐이었어요. 차가운 커피 한 잔을 들고 부엌에 있었는데 이미 스토브 위에 놓인 기름 프라이팬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계획의 마지막 단계였어요. 간단한 연기 트랩이었지만 진실을 폭로하기에는 충분했어요. 스토브의 점화기에 얇은 실을 묶었어요. 창문까지 끌고 가서 무거운 물건, 찬장에서 찾은 오래된 커피캔에 붙였어요. 멀리서 당기기만 하면 불꽃이 기름에 점화되어서 짙은 검은 연기를 만들어낼 거였어요. 이웃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연기였어요. 스토브 옆 창문을 조금 열어서 연기가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했어요. 한번 테스트해 봤어요. 연기가 빠르게 올라왔어요. 경고처럼 소용돌이를 이루면서요. 즉시 껐어요. 모든 걸 다시 확인하고 준호가 의심할 수 있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는지 확인했어요. 재킷을 입고 큰 지갑을 들었어요. 여행을 떠나는 척했어요. 침실로 들어가기 전에 준호를 살짝 흔들었어요. 지금 버스터미널에 가야 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계약서 사인하러 가. 아마 오늘 밤 늦게 들어올 거야. 준호가 눈을 뜨더니 졸린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알겠어. 조심해, 민지야.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해. 그러고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다시 잠들었어요. 한때 사랑하고 신뢰했던 남자를 바라봤어요. 이제 그를 기다리는 함정을 모른 채 누워있는 모습을요. 등을 돌리고 걸어 나왔어요. 마음은 무거웠지만 다리는 확고했어요. 버스터미널에 가는 대신 길 건너편 바가주머니 집으로 갔어요. 제 이웃이자 친구였거든요. 문을 열고 제 지갑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민지야, 이렇게 일찍 뭐 하는 거야? 무슨 일 있어? 애정 어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바가주머니, 몇 시간 동안 여기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집을 지켜봐야 해서요. 바가주머니자 눈살을 찌푸렸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뜨거운 커피 한 잔을 따라주시고 창가 의자를 주셨어요. 거기서 제 집 입구를 볼 수 있었어요. 준호와 소영이 들어올 곳이고 진실이 밝혀질 곳이었어요. 오전 10시쯤 택시 한 대가 집 앞에 섰어요. 소영이 내렸는데 밝은 꽃무늬 드레스에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알아볼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준호가 문을 열고 급히 주위를 둘러본 뒤 빠르게 소영을 안으로 들였어요. 커피잔을 꽉 잡았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때가 됐어. 중얼거리면서 침실에 숨겨둔 녹음기에 연결된 휴대폰 앱을 켰어요. 이어폰으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소영의 웃음소리, 잔이 부딪히는 소리, 무거운 발걸음 소리. 그러고 나서 준호의 깊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더 이상 호텔에 숨을 필요가 없어. 소영이 웃었어요. 정말 타이밍을 잘 잡네요. 그 늙은 할멈 나갔죠? 그녀가 저를 그렇게 경멸스럽게 늙은 할멈이라고 부르는 걸 들으면서 입술을 깨물었어요. 분노를 참으면서요. 그때 소영이 또 다른 말을 했어요. 아빠, 그 떡집 체인 완전히 제 명의로 바꾸는 거 언제쯤 끝날까요? 준호가 대답했어요. 다음 주까지. 공증사무실에 일하는 친구가 도와주고 있어. 민지는 계속 바쁘니까 의심하지 않을 거야. 제 심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떡집 체인까지 빼앗으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밤낮 없이 일해서 하나씩 늘려온 가게들을요. 그 할멈이 알면 어떻게 하죠? 소영이 물었어요. 알아도 늦어. 이미 서류는 다 준비했거든. 민지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이 우리 거야. 그들의 대화가 계속 들렸어요. 그들이 나는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게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힘을 줬어요. 그러고 나서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다른 소리들이 들렸어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어요. 조금만 더, 민지야. 조금만 더. 몇 분 후 갑자기 소영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이게 뭐야? 우리가 붙어버렸어요. 목소리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어요. 거의 흐느끼는 것 같았어요. 준호가 으르렁거렸어요. 조용히 해. 잠깐, 내가 봐볼게. 제 계획이 작동했어요. 강력 접착제가 그들을 가장 굴욕적인 순간에 붙잡아두고 있었어요. 미소가 지어졌어요. 휴대폰을 살짝 만져서 연기 트랩을 원격으로 작동시켰어요. 실이 3개 당겨졌어요. 스토브에 불이 붙었어요. 기름 프라이팬에 불이 붙어서 검은 연기가 두꺼운 소용돌이로 부엌 창문 밖으로 피어올랐어요. 밖으로 퍼져나가면서 경보신호 같았어요. 박 아주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창밖을 보셨어요. 민지야, 너네 집에 불이 났어. 무서워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이웃들이 마당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민지네 집에 불이 났어. 소방서에 신고해 하면서 소리쳤어요. 근처에 있던 밀러 아저씨가 빠르게 휴대폰을 꺼내서 119에 전화했어요. 거기에 앉아서 커피잔을 꽉 잡고 우리 집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어폰에서 소영의 목소리가 점점 더 절망적으로 들렸어요. 준호 씨 뭔가 해봐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으르렁거렸어요. 소리 지르지 마. 내가 노력 중이야. 하지만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바꿔치기 한 강력 접착제가 이미 작용하고 있었거든요. 가장 굴욕적인 순간에 그들을 붙잡아 두고 있었어요. 그들이 발버둥치고 무서워하는 걸 상상했는데 마음 한편으로는 만족스러웠어요. 잔인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저를 이 지경으로 몰았기 때문이었어요. 제 떡집, 제 가죽, 심지어 제 명예까지 빼앗으려고 했으니까요. 이제 대가를 치를 때였어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연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점점 더 짙어졌어요. 이웃들이 모여들면서 공황 상태로 소리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누군가 물었어요. 민지는 어딨어? 출장으로 일하러 갔다고 들었는데? 다른 사람이 대답했어요. 박 아주머니가 옆에 서서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지만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제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셨어요. 박 아주머니도 감을 잡으신 것 같았지만 설명할 필요는 없었어요. 진실이 곧 폭발할 거였고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단 10분 후에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길뜻해서 들렸어요. 마지막 못을 박는 소리 같았어요. 빨간 차량이 속도를 내서 우리 집 앞에 급정거했어요. 소방관 복을 입은 태민이 운전석에서 뛰어내리는 걸 봤어요. 얼굴이 긴장되어 있었어요. 제 아들이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장비 빨리 준비해!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태민과 다른 소방관들이 집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박 아주머니 집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마음이 복잡했어요. 제 아들이 곧 그의 인생을 바꿀 진실과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어폰을 통해 집안의 상황을 계속 들을 수 있었어요. 소방관들이 집에 들어가는 소리, 태민의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준호와 소영의 당황한 소리들이 들렸어요. 도와주세요. 소영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우리가 붙어서 떨어지지 않아요. 태민의 목소리가 전문적이면서도 당황한 톤으로 들렸어요. 이게 뭔 사원이죠? 다른 소방관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강력 접착제 같은데요. 특수 용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몇 분 후, 태민이 집에서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다른 소방관들도 따라 나왔는데 그들 중 일부는 웃음을 참으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태민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어요. 상황 파악 완료. 화재 아님. 연기만. 하지만 특수 상황 발생. 구급차와 특수 용제 필요. 박 아주머니가 제게 속삭였어요. 뭔 일인지 궁금하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제 계획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요. 30분 정도 후에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의료진들이 특수 장비와 용제를 가지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이웃들이 더 많이 몰려들었어요. 수근거리며 추측하고 있었어요. 민진의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연기는 났는데 불은 없었대. 소방관들이 뭔가 특수한 장비를 가져갔더라. 그때 밀러 아줌마가 제게 다가왔어요. 민지야,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잘 모르겠어요. 거짓말했어요.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인데 연기가 보여서. 1시간이 더 지나고 나서 준호와 소영이 담요에 쌓인 채로 집에서 나왔어요. 둘 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완전히 굴욕을 당한 모습이었어요. 얼굴을 가리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이미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봤어요. 구급차로 옮겨졌어요.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더 커졌어요. 저 두 사람이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준호 씨하고 소양이? 이상하네. 민지는 출장 갔다고 했는데? 태민이 제게 다가왔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엄마! 목소리가 깨지면서 말했어요. 저는 몰랐어요. 제가 일어나서 태민을 안았어요. 알고 있어, 아들아. 너 잘못이 아니야. 그날 저녁 모든 이웃들이 집에 돌아간 후 태민과 저는 부엌에 앉았어요. 저는 김 탐정님이 찍은 모든 사진과 녹음 파일을 태민에게 보여줬어요. 엄마가 모든 걸 알고 계셨군요. 태민이 말했어요. 그래. 하지만 너한테는 말할 수 없었어. 너무 아플 거라고 생각했거든. 태민이 증거들을 하나씩 보면서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특히 은행 서류들을 볼 때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3억 원이나 빼돌렸다고요? 그래, 그것도 내 모르게. 떡집 체인도 빼앗으려고 했고요. 다 계획된 일이었어. 태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정의가 이루어져야 해.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들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해야 해. 태민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아니야,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우리 모두 속았던 거야. 그날 밤 늦게까지 태민과 저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혼 소송, 재산 분할, 그리고 준호와 소영이 저지른 사기 행위에 대한 고발까지.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어요. 김 탐정님이 수집한 모든 증거를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변호사 김 선생님은 증거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불륜 증거도 확실하고 재산 횡령 증거도 명확하네요. 이혼 소송과 동시에 사기 고발도 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조직적인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소송 준비를 하는 동안 준호에게서 여러 번 연락이 왔어요. 사과한다는 내용, 용서해달라는 내용, 심지어 협박하는 내용까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모든 메시지를 증거로 저장만 했을 뿐 답하지 않았어요. 소영도 태민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태민은 번호를 차단했어요. 그 사건 이후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던 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진실이 밝혀지자 모든 이웃들이 저를 지지해 주었어요. 박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민지야, 너 정말 용감했어. 나였다면 그렇게 못했을 거야. 밀러 아줌마도 그런 배신자들한테 당할 뻔했네. 잘했어, 민지야. 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오히려 떡집 손님들이 더 많아졌어요. 제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용감한 아주머니의 떡집이라고 불리게 됐거든요. 6개월 후 법정에서 이혼 절차가 완료됐어요. 준호는 재산 분할에서 거의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제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제가 빼앗긴 3억 원을 되찾을 수 있었고 정신적 피해 배상까지 받았어요. 소영과 준호의 관계도 끝났어요. 그날의 굴욕을 서로 탓하면서 헤어졌다고 들었어요. 소영은 사기 공범으로 실형을 받고 감옥에 갔고 준호도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태민은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점점 회복되고 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정말 좋은 여자예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사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여요. 제 떡집 체인은 더 성공적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제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더 많은 고객들이 찾아왔거든요. 특히 비슷한 상황을 겪은 여성분들이 많이 오셔서 격려해 주세요. 가끔 준호를 길에서 마주쳐요. 그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요. 소영은 서울을 떠났다고 들었어요. 그들의 선택이었으니 후회해도 늦었죠. 그날 밤을 후회하지 않아요. 4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지켜야 했거든요. 가족을, 사업을, 그리고 제 자존심을요. 때로는 제가 너무 잔혹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그들이 저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세상에는 정의가 필요해요. 때로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할 때가 있어요. 침묵하고 참는 것만이 미덕은 아니에요. 잘못된 일에는 분명히 대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침묵하며 평화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걸 걸고 싸울 것인가? 댓글로 알려주세요. 모든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길을 밝혀주는 촛불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항상 축복해 주시길 바라며
용기가 우리를 더 나은 날로 이끌어 줄 거라고 확신해요. 화면 끝에서 채널에 가장 사랑받는 두 이야기를 남겨드릴게요. 분명 놀라실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